네, 연일 쇄신의 반성문을 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했다 이러면서 큰 절로 사과를 했습니다. 또 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일괄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만찬 회동에도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결정은 미뤄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재명 후보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에서 열었는데 거기서 국민들의 아픈 마음과 어려움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보살피지 못했다, 책임지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일단 큰 절을 했는데요. 먼저 내용 보시죠.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부당하게 발목을 잡는 사안들이 있다면 우리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또 그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들을 활용해서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요새 어떤 그 입장, 스탠스라고 할까요? 그 분위기가 반성, 사과 모든 것 같아요. 네네. 대장동과 관련해서 초반의 입장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도 철회를 했고, 그다음에 요새는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의석을 받았지만 민생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반성 모드입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금요일이었죠.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얘기를 하셨고 페이스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재명다운 행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한다면 하는 추진력과 실행력이거든요. 예.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국민들께서 180석의 거대 의석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민생을 좀 잘 챙겨라.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어떤 힘이 밀리지 말고 민생을 추진할 때는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예. 솔직히 그동안 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선대위가 구성되고 지지층과 저희 민주당 내외부에서 당원들께서 좀 그런 변화의 요구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걸 또 기민하게 저희가 못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이게 답답함들이 내부에 있었고 예. 이거를 이재명 후보께서 주장을 하시고 당에서 그걸 받아서 지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고 사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쇄신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가겠다. 예. 그래서 어제 큰절 하셨는데 저게 이제 뭐 그냥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진짜 이재명 후보는 정말 절박하게 예. 국민들 앞에서 읍소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좀 더 쇄신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의 합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의 실행들을 지켜보실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반성한다, 사과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저 간담회에서는 민생개혁 입법 같은 거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에 좀 많이 태워서 약간 좀 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까지 말을 했거든요. 지금의 이재명 후보의 저런 변화 아니면 지금의 모습 어떻게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잘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명확한 전략적 인식에 명확한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예.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떠나간 탈문 진보 세력들을 끌어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문재인 정권의 분노한 민심을 어루만지는 건데 네. 이걸 위해서 계속 저자세 모습을 성찰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반성하고 사과하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민주당을 이재명표 민주당으로 재편하는 작업.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문재인의 민주당과 다르다라고 네. 하는 차별화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 대한 사죄인지 무엇을 반성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까지 행보를 통해서 계속 반성, 사죄 하는데
정치의 형태가 민주당의 기존 형태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는 못해요. 말은 고개는 숙이고 말은 하는데 말씀은 네. 하시는데 예, 반성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효과는 그러면 어느 정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있죠. 예. 어떤 정치라는 게 정책을 통해서 이미지가 축적되기도 하고 네. 행보를 통해서 축적되기도 하고 축적된 이미지는 일단 후보의 경쟁력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정권이 기존의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한 거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니까 예. 저게 계속 쌓이면은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예. 큰절 사과와 입법 드라이브 주문이 있었고 그로부터 2시간 뒤에 핵심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사퇴 배경은 좀 어떻게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후보가 어떤 민주당의 변화 혁신, 쇄신에 대한 요구를 하셨고 송영길 대표께서도 일요일 날 의총을 열어서 전 의원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서 같이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됐으니까 일주일 안 넘겼죠. 그래서 쇄신의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대표 어제 이제 당직자들 이제 백의종군 하겠다고 사퇴를 하셨는데 예. 결국엔 이 사퇴의 배경에는 후보 그동안 선대위가 너무 비대해지고 여러 가지 책임 권한이 집중이 되지 않다 보니 결정 구조나 움직임이 둔했다. 그래서 기민하고 신속하게 민생 현장으로 가서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기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당에서 당직자들의 백의종군을 해서 내려놓고 그다음에 아마 오늘 10시 10분 정도의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추가 인선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조금 더 삼고 초려한 후에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어제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름은 계속 놓고 있는데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약간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마지막에 그런 상황이 있고 나서 식사를 저녁에 권성동 사무총장을 배석한 상태에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식사 이후에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그 분위기 먼저 좀 평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선대위 구성에 대한 기본 입장이 다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추측컨대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은 기동성이 높은 실무형 효율적 체제를 원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단일 지도 체제를 원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윤석열 후보는 그 통합형 중도 확장형 선대위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들도 끌어안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검증된 지도자들도 끌어안아야 되고 그다음에 경선 전부터 자기를 보좌한 그룹도 적정한 포지션을 자리를 만들어서 네. 세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중도 확장형 인사들도 또 끌어안아야 돼요. 범보수, 탈문, 진보, 지역적으로는 호남으로 대표되는 이 세 그룹을 다 끌어안는 중도 확장형 선대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견해가 달라지는 건데 이제 어제 뭐 통 크게 두 분이 탁 했으면 좋은데 네. 국민들이 다 그걸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안 돼서 저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그러나 어제 그 모습으로 해서 완전히 결별한 거는 아니네 하는 느낌.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측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측이 아직도 대화 창구가 열려 있고 뭐 조율을 위한 뭐 하여튼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채널이 열려 있네 하는 인상은 줬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말고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뭐 이 선택지가 사실은 없어요. 예. 어제 그 미팅에서도 바깥에서 열심히 돕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도가 예. 됐는데 저는 이게 뭐 시간이 조금 가면 정치라는 게 밀고 당기면서 조금씩 양보를 하는 기술이거든요. 예. 합의점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 네.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인선 발표는 보통 오늘 그 많은 언론에서 오늘 명단까지 다 나왔거든요. 조직본부장, 직능본부장, 예, 정책, 총괄, 맞습니다. 홍보미디어 당무 다 나왔는데 아직 발표는 뭐 오늘 이후에 할 건지 아니면 오늘 회의 후반부에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삼고 초려 후에 순차 발표를 하겠다는 거는 일단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상태에서 다른 걸 먼저 발표하기가 좀 그래서 좀 미뤘다고 봐야 될까요?
미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돼 있는 분들만 보더라도 예. 뭐 나름대로 컨트롤 타워들은 좀 진용을 짜신 것 같아요. 네. 더 유명하신 분들이 몇 면을 보니 예. 몇 면을 보니 제가 봐서는 MB계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더라고요. 아, 친이계. 네, 친이계 쪽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겠다. 왜냐하면 박근혜 씨를 구속을 시켰던 장본인이고 네. 친박과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 시작 자체를 친이계 쪽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김한길 전 대표. 저희 예. 대표가 이제 새시대 위원장으로 모셨는데 아마 국민의힘에 대한 친박계까지 포함된 국민의힘을 포용하기보다는 친이계 중심으로 포섭이 된 본인의 캠프를 통해서 향후에 윤석열의 새로운 당을 꿈꾸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있어서 예. 아마 저는 캠프 구성 자체가 친이계로 꾸려진 게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지금 뭐 남북 뭐 합의성 그다음에 종전선언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 것들도 보면 이게 대부분 2007년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있었던 정책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아마 친이계 쪽 이런 컨트롤 타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좀 그래 보고 있어서 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선대위 구성 외부 인사 3고 철회 후 순차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시간차를 좀 두고 발표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발표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례를 보면 당의 선대위는 통합형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당 선대위라는 조직이 닫힌 조직이 아니라 열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출범을 하고 난 뒤에도 새로운 좋은 인재들이 있거나 인사들이 있으면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자리를 또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회에 부의하겠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예. 지금 기본 인선안은 저는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본부장급, 위원장급, 본부장급, 부본부장급 이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청년이나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예. 그다음 일단 출범한 다음에 뭐 제일 모양이 좋은 건 출범할 때 참신한 인사들을 참여시키면 좋은데 네. 출범한 다음에 예를 들면 뭐 2030 여성 그다음에 혁신 경제를 대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모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런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친이계 인사로 구성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보도 나온 거를 보면 이제 본부장급이 쭉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조직, 직능, 정책, 총괄, 홍보 미디어, 당무 지원 본부장. 여기에 주호영 의원, 김성태 전 의원 오랜만에 또 이름이 나오는데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정책 본부장을 맡기로 했다고 하고 총괄 특보단장은 권영세 의원, 홍보 미디어 본부장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겸임하기로 했고 당무 지원 본부장은 권선동 지금 캠프 사무총장이 또 겸임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새 인물은 영입하겠으나 지금 나오는 명단은 굉장히 익숙하고 당의 대표적인 중진이란 말이죠. 그러면 변화 2030 이렇게 외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잘된 인선인가?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친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 면면을 보면 친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권영세 총괄 특보단장은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종합상황실장도 했고 주중대사도 하셔서 친이로 분류하기는 힘들고요. 예.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친박 그룹들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약진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비율상으로 적어진 것이지 제가 볼 때 친이 친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의 대선 조직이 세 그룹으로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경선 전부터 도왔던 후보 척근 보좌 그룹, 그다음에 새시대 전환위원회를 축으로 하는 범진보, 탈문진보, 호남 출신 분들, 그다음에 당을 중심으로 한 선대위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영선이고 국회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당의 중진들을 전면 배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세 번째 그거. 예. 세 번째 당 선대위는 그래서 새 파트의 분들이 조화롭게 갈 수 있게 장을 열어주면 되는 것이고 예. 그 가운데서 새시대 전환위원회 이런 데는 국민의힘의 약점으로 꼽혔던
지역이나 계층이나 이념 성향이 다른 분들을 모실 수도 있고요. 예. 또 당 선대위도 젊은 보수들을 대거 전면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선대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오늘 임승호 당 대변인이 좀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 선대위의 구성 과정이 진정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나라는 언급도 있었고,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짚어본 이제 명단에 오르내리는 분들의 이름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저희도 느껴요. 제가 이제 고향이 경남 창원인데 고향을 방문해도 요즘에는 뭐 높은 관료를 역임했다든가 높은 자리에 있었다든가 정치 경험이 아주 많다든가 이런 분들을 좋아하질 않아요. 네. 그게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서고 예. 새 포대를 만들어서 새 수를 담아라 이건데 요번에 이제 선대위와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국민들이 좀 실망도 하시고 인물이 그 인물이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임성호 대변인이 그 지적을 한 거는 제가 볼 땐 따갑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대위가 이제 일단 발차를 하더라도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 발굴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임성호 대변인의 그런 지적이 국민의힘이 살아나고 있는 약동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당 지도부가 그 지적들을 잘 수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계속 김종인 위원장의 자리는 계속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 비워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근데 과연 당에서 같은 마음으로 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 당장 후보 자신도 처음에는 위원장님이란 호칭을 썼다가 그 양반이 하는 말 뭐 물어보지 말라고 말했다가 다시 김 박사님이라고 좀 하셨죠. 바꿨잖아요. 예. 하루 안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예. 거예요. 좀 과연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꼭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야만 선거에서 이기냐라는 확신이 들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런 발언들의 변화를 보면 정치적 분석에서는 그러죠. 아, 윤석열 후보가 좀 짜증이 났구나.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께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흔쾌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이분이 왜 자꾸 이렇게 밀당을 하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는 화가 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정권을 달라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공약이든 정책이든 아니면 어떤 개혁이든 변화든 그거를 본인이 쭉 밀고 나가서 뭔가 정권 교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데 지금 뭐 김병준 위원장 그다음에 김한길 뭐 위원장 이렇게 와버리면 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저기 김종인 우리 박사님께 김 박사님께 다 드릴 테니까 일단 와달라. 어제 얘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듣기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는 내가 봐도 아니다. 와서 나 앉혀놓고 내 이름 팔아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 거 아니냐. 실질적 권한을 달라. 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봐서는 이게 비워놓는다는 것은 당분간 오래 가버리면 진짜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밖에서 도와줄 공산이 좀 있지 않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냥 어느 정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당분간 뭐 한 1, 2주 정도는 비워놓고 계속 이제 만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 뛰어난 부분들은 있어요. 네. 선거나 여러 가지 위기 돌파 능력은 여의도 강가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면에서는 욕심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계속 저렇게 감정은 화가 나지만 그래도 상고처려, 식고처려라도 하겠다는 행보는 계속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에는 합류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합류를 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확답을 안 하는 이유는 많은 그 언론의 분석이 있잖아요. 김병준 위원장을 뭐 김종인 위원장 라인 말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위원장 스스로 뭐 결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뉘앙스를 말했다가 좀 접기도 한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상황을 원하고 그때 언제 들어온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언론이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원탑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병준 위원장을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미 지금 취임했잖아요. 김병준 위원장을 예. 시켰기 때문에 지금 무슨 뭐 드랍을 한다든가 본인이 사퇴한다든가 이거는 굉장한 당의 손실이 될 수가 있고 그거 자체가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총괄선대위원장 자리 문을 열어놓고서 개문 발차를 하겠다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겁니다. 명칭은 그리 하더라도 역할 공간을 뭐 일정 부분으로 국한한다든가 해서 총괄선대위원장의 그 위상이나 지도력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됐을 걸로 보는데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게 덜셈의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덜셈에서 곱셈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로 가는 건데 어떤 경우가 됐든 그게 예를 들어서 김병준 위원장이 됐든 김종인 위원장이 됐든 한 분이라도 놓치는 것은 저는 손실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을 할 때 세 가지 원칙을 걸었잖아요. 그 세 가지 원칙의 첫 번째가 호남 중시였습니다. 두 번째가 약자와의 동행이었고요. 예. 세 번째가 정쟁이 아니라 정책 경영을 하겠다 이걸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지난 한 1년 동안 제대로 먹혀서 중도 확장성이 많이 늘어났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를 훨씬 또는 주춧돌을 놓았기 때문에 그분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문을 열어놓고 진행이 되고 하면은 예. 선대위가 돌아가는 걸 보시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적절한 시점에 결단을 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 정도의 배려나 장은 마련할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양 캠프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에게 쇄신의 전권을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만 제외하고 나머지 그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 선출된 지도부들까지는 그렇죠. 그대로 있고요. 예. 예, 나머지는 다 바뀌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가 출범을 했어요. 네. 여기에 두 가지의 위원회가 좀 눈길을 끌어서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이름이 이겁니다. 민주당 꼰대짓 그만해 선대위가 하나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남혐, 여혐 둘 다 싫어 선대위가 있습니다. 선대위 이름이잖아요. 네. 예, 딱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 그래 이런 건가 보다 싶긴 해요. 네네네. 어떤 거예요? 뭐 이거는 민주당 꼰대짓도 그만하지만 정치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 가리지 않고 꼰대짓을 그만하라는 것은 지금 2030 세대에서 예, 시대적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기성 정치들이 2030과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말만 소통이지 계몽을 하거나 그냥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그게 꼰대짓이죠. 예. 소통은 듣고 그다음에 그들과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성세대가 변해야죠. 왜냐하면 이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려오는 물을 받아들여서 빠져나가야지 왜 앞에 있는 물이 뒤에 물을 이렇게 밀어낼 수는 역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꼰대짓 그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먼저 변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야 정치권 그다음에 기성세대의 변화를 얘기하는 그런 명칭이다. 그리고 남혐 둘 다 싫어 이게 이제 뭐 어제 이제 정의당과 좀 여러 가지 좀 뭐 논평 반박 논평들이 있었어요. 예. 하지만 이제 뭐 이걸 따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남혐 여혐 나누는 것보다는 혐오와 차별이 없는 그런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제 더 이상 젠더 문제나 남성이 여성 혐오하고 여성이 또 남성이 여성, 여성이 남성 이렇게 혐오하는 이런 부분들을 깨고 2030이 뭔가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목이 민주당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야 통틀지 말고 일단 저희가 민주당으로 먼저 한정을 해야 이제 될 것 그렇죠. 같고 저희가 거기서 먼저 이제 쇄신하겠다 그런 예. 얘기죠. 그래서 예. 위원장이 그 이 꼰대짓 그만해 위원장이 30대 청년 아닙니까? 네, 권지용 대변인. 민주당의 꼰대짓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장 한준호 의원이 그 전에 했던 예. 그 김건희 씨와 김혜경 씨 자녀 유무로 토리 엄마 뭐 두 아이의 엄마 이거 잘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그렇죠.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바뀌면 또 이렇게 그래야지 할 말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2030의 이런 건강하고 들어야 될 비판들을 늘 저희가 열어놔야 된다. 그래야 당이 바뀌고
새로운 피가 수혈이 돼야 새로운 육체가 되듯이 어제 얘기한 대로 한준호 대선 후보 부인 자녀 유무를 놓고 비교할 건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고 해서 본인도 반성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 내부에서도 절대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다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030 얘기를 들어서 정말 민주당이 쇄신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이겠다. 그런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 바른 목소리가 나오면 좀 변화가 있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아주 재밌어요. 저도 보고서 한참 웃었는데 긍정의 웃음이었습니다. 부정의 웃음은 아니었고 이게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0대를 제외하고는 다 져요. 그 중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 쪽이 제일 뼈아픈 게 2030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세분화한 다음에 타겟을 좁히고 그들에게 틀을 프레임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왕에 하려면은 명칭에서 꼰대짓 그만해 남혐 여혐 둘 다 싫어 이러면은 명확하잖아요. 명확하고 이게 전략적으로 출범한 거기 때문에 당 내외나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따발총을 쏠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니까. 일단 보는 사람이 시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발은 아주 인상 깊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과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청년 관련 움직임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대선 후보 전당대회 시점이 민주당이 한 달 정도 앞서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대선 선대위 출범과 관련된 준비가 국민의힘보다 한 달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국민의힘이 청년당을 만들었고 지금 민주당의 청년 선대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30대 청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곧 제가 볼 때는 청년 TF라든가 청년 선대위가 진용을 드러낼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보름 전후로 드러낼 거라고 보는데 비교하는 재미도 있겠는데요. 아마 민주당이 이런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밀리지 않는 그림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30대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선대위의 범죄심리 분석가 이수정 교수의 영입을 반대하고 나서서 좀 눈길을 끄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지지층의 구성이나 전략의 재구성 부분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20대 남자층의 지지를 대거 불러왔어요. 불러오면서 이제 페미니스트 논란도 있었고 했는데 이수정 교수는 안티 페미니스트들이 이수정 교수를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그런 정책적 입장의 차이를 두고 그런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는 것은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의견의 불일치, 이념의 불일치, 정책의 불일치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가장 생산적인 정당은 한 정당 안에 진보부터 보수가 스펙트럼에 맞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 좁은 의미에서의 견해 차이는 제가 볼 때 받아들이고 큰 통합을 만드는 용단을 이준석 대표가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표명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논란 분도 계셨겠는데 데이트 폭력 사건 요새 굉장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인데 과거에 본인의 조카가 이재명 후보의 조카가 중범죄를 저지른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한 거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사과를 했죠. 반성과 사과를 했습니다. 사죄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튼 살인 사건이었죠. 조카에 대한 살인 사건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지금 요새 많이 벌어지는 중범죄와 비슷하다고 보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를 조금 소환을 하자면 이게 이제 어떤 표를 계산해서 20대 남자, 이 남자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행여나 이 남자와 이렇게 여성을 구분해서
어떤 한쪽의 표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만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젠더 갈등을 붙여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게 적절했냐 안 적절했냐의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고 사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친족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변호사였고 또 그 사람이 변호사를 살 만한 어떤 여건이 안 돼서 네. 친척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서 했다. 하지만 적절치 않았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데이트 폭력은 있을 수 없다. 예. 이거는 어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상대가 원하는 분에 존중을 해주고 존엄으로서 대해야지 이게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뭐 이거를 용인을 한다는 차원에서 변호를 한 게 아니라 예. 상황 자체가 친족의 뭐 좀 부탁이었고 변호사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여기에 대한 법안과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던 게 저희 후보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씨 그제 사망을 했고 일단 대권 주자들은 조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이재호 전 의원, 친박계 조원진 전 의원 등 이제 보수 인사들 일부의 조문이 이어졌거든요. 이런 모습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조문 문제는 대선의 핫 이슈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장례식장 앞에 쭉 기다리고 계신 언론의 기자들도 도대체 누가 조문을 하러 오느냐 그렇죠. 이게 주요 관심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행보를 하기가 개인적인 인간의 정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일부가 조문을 하고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게 개인 자격으로 왔다라고 붙였잖아요. 굳이 원내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왔다라고 붙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문을 오지만 이게 대선의 이슈거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한국 현대사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이시고 이제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역사의 평가의 장으로 넘어갔다. 앞으로 공과를 역사의 평가를 받는 장으로 넘어갔다 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가 있었던 분들은 참여하는 것이 조문을 하는 것이 뭐 마땅하고 저는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